그걸 이제 기업회생을 하면서 법원하고 이렇게 그 조정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회사가 살아나기 위해서 기업회생을 하고 있어도 회사는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정말 많은 귀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회생을 M&A로 졸업하셨는데 M&A가 한 번에 원샷 원킬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렇게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들어오셨을 때 가장 크게 어필됐던 게 어떤 거였어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어떤 실적, 과거 했던 실적이나 뭐 면허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일이라도 그 분야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진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계속 고객도 그대로 다 살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처음에 어느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이제 M&A 하겠다고 제의를 했었죠. 네. M&A를 하겠다라고 관심을 보인 회사가 총 몇 개 정도 됐어요? 내가 얘기를 해서 한 회사가 한 두 회사 정도 됐었고요. 또 그 M&A를 하겠다고 한 군데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회사가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잘 해왔던 회사가 지금 이제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기업회생에 들어가 있는 상태면 M&A를 하고자 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매력이 없으면 M&A를 안 하죠. 그러면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최악의 경우를 늘 그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사실 회사가 매력이 있으려면은 회사를 이끌어온 대표이사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경영 마인드, 회사 그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원진의 어떤 그 도덕성 이런 것도 이제 평상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깔고 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게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결국 하민 대표님 회사는 이렇게 M&A로 해서 아웃이 될 수 있었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자 그럼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법원의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M&A에서 이거 기업회생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가 아닌가요? 뭐 호재 악재를 구분할 수는 없고요. 그거를 이제 M&A를 할 때 어떤 조건으로 M&A를 할 건지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쨌든 그 회생 계획안에 있는 회생 계획안은 어차피 채권자들이 한번 승인을 해준 거고요. 거기에 있는 부채를 다 이렇게 인수자가 상환을 하고 가져가는 거니까 뭐 그거는 그런 경우는 호재죠. 그런데 이제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또 그 어느 경우는 그 상태에서 또 탕감을 해달라고 하니까 인수자가 인수자가 지금 그 채권자가 탕감해준 금액에서 또 이렇게 탕감을 해달라고 하고 인수 조건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경우는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탕감이 아니고 그 탕감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사의 출자로 전환이 돼서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탕감이 돼서 이렇게 주주로 주식으로 이렇게 출자 전환된 그런 것들은 다시 M&A를 하게 되면 또 그거는 거의 탕감이 돼요. 한 뭐 20대 1이나 뭐 이렇게 감자를 또 굉장히 이건 중요한 정보인데 뭐 오늘의 취지는 M&A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회생 중에서 이제 기업회생 중에 M&A 첫 번째가 이제 채권자와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법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M&A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M&A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 회생 절차를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법원은 긍정적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뭐 M&A를 통해서 이 회사가 기업회생을 졸업할 수 있다면 법원은 뭐 좋은 거죠.
새로운 그렇죠. 주인을 만나서 어차피 법원의 역할은 네. 이 회사가 잘 살아나게끔 네.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업 회생 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는 인력 구조 조정을 지나칠 정도로 해야 한다라고 써놨어요.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네. 있겠어요? 뭐 평상시도 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지면 뭐 인력 구조 조정도 하고 뭐 당연히 뭐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기업 회생이 들어가면 회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어려워져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치다 생각될 만큼 구조 조정을 해야 그게 맞다라고 이 책에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회생이 들어가면 회사가 어차피 기업회생이 들어간 회사이기 때문에 인력이 좀 모자라서 좀 뭐 프로젝트가 좀 늦게 진행이 되든 어떤 약간 좀 원활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은 이제 고객한테 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회사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럼 이 기업회생 중인 회사에 그 인건비는 상당히 큰 부담이에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네. 뭐 예납금도 내야 되고, 네. 변호사비도 내야 네. 되고, 뭐 CRO라고 네. 오시면 그분도 네. 돈 줘야 되고, 야. 그래서 그 인력 구조 조정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제가 책에 쓴 대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맞는 것이다. 어찌 보면은 뭐 표현은 좀 냉정할 수도 있지만 인력 구조 조정을 지나칠 정도로 해야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오는 업무 하중은 사실 대표이사가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또 사장님도 힘들어질 수 있는 네. 거니까 이거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엄청난 또 업무 하중이 오는 거죠. 네.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하던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자연적인 구조죠. 프로젝트를 그냥 진행하다가도 그만두고 나가고 뭐 이게 그때는 그 친구들이 나갈 때 되게 섭섭하고 여기 회사 정말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다 살아남은 다시 회사를 일으키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조조정이 된 것이 좋았던 거구나. 그때 만약에 직원들이 하나도 안 나가고 만약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기업에서 못했을 거예요. 이게 그 직원들의 인건비나 경비를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됐을 거고. 자, 두 번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 자금은 생존과 직결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회생 들어간 건데 운영 자금이 있을까요? 네. 그 보통 기업회생 을 신청하는 CEO들이 법원에다가 회사를 기업회생을 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법원에서는 그 재산 보전 명령을 해줘요. 그것도 사실 큰 건데. 네, 재산 보전 명령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이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돈을 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재산보전 처분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이 업체한테 돈을 가져가지 말고 채권 출시면 그만 당분간 중단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지. 내가 이 회사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쓰는 경비는 이렇든 저렇든 내가 알아서 충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회사가 그런 운영 자금이 없으면 뭐 기업회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냥 회사가 그대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두에 말씀하신 기업회생은 종합연출이다. 그래서 대표자가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된다 한 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게 회사는 계속 운영되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수주가 있는데 너 한번 여기 들어올 수 있냐고 했을 때 비행기 값하고 호텔 값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생에 들어간 회사가 그 정도 경비까지도 진짜 바닥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이렇게 준비를 하고서 회생을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책에서도 썼고 아까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기업 경영하다 보면 이제 계곡도 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또 계곡도 가고 하는데 계곡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 자신이 없으면 내려가기 전에 중간에 다리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회생인 거죠. 이게 만약에 끝까지 내려간 다음에 못 올라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CEO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챕터가 기업 회생을 하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의 내용 중에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제가 책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기업 회생 기업의 대표이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책 내용에 사실 기업 회생에 들어갈 정도의 기업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만들어낸 능력 있는 대표이사가 그저 안정적으로 먹고 살 정도만 사업하고자 했다면 크게 실패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생기업 대표이사는 결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돼요. 그쵸? 사이즈가 없으면 기업 회생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색안경을 쓰고 본다고 하죠. 나쁜 일을 많이 한 대표이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일부러 뭐 회사를 기업회생해서 뭐 이렇게 돈을 횡령 다 하고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경우도 뭐 있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일반 정상적인 CEO들인 경우에 그런 사람보다는 정상적인 사람이 훨씬 많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어떠한 과거에 그런 나쁜 어떤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하면 사람들이 다 거의 다 그 CEO를 안 좋은 눈으로 보죠. 그리고 어디에 뭐 이렇게 그 재산을 뭐 숨겨놓은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도 하고. 저도 주변에 보면은 숨겨놨다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보죠. 그런 눈으로. 근데 다 아니다. 그런 게 다가 아니다. 진짜로 그 기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다가 기업회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업회생에 들어간 그 대표이사는 그냥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다가 회사가 안 돼서 그렇게 기업회생을 들어간 거지.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보듯이 그런 어떤 부정한 뭘 했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소기업 대표이사는 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그래서 그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존경을 하는데 까딱 잘못해서 실패를 해서 이렇게 기업회생을 들어가거나 회사를 망한 사람들은 범죄자로 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그거를 이제 이 사회에서 기업회생에 들어가면 그 대표이사들을 어떠한 그런 범죄자 취급을 하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저도 그 은행에서도 사기다. 이거는 이 회사 기업회생 사기다. 이렇게 그 얘기도 들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표님 의견에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대표님 포기하지 않으신 거고 그래서 다시 성공의 길을 가시는 거고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내가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냐의 차이가 있지 않냐라는 누군가의 그 말이 굉장히 귀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